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부고니아와 관련해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할 건데요. 먼저 이 부고니아의 원작인 지구를 지켜라를 만드신 장준환 감독님, 그리고 이 영화를 얼마 전에 인생 영화로 뽑으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영상자료원에서 지구를 지켜라와 관련된 토크에 참여해주신 이재훈 배우님, 그리고 이 부고니아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를 담당하셨던 CJ ENM의 고경범 성문도 모시고 태훈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관객과 만난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들어오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이렇게 큰 극장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또 이렇게 부고니아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어떤 이야기 나눌지 너무 정말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부고니아 원작의 너무나 큰 팬으로서 이 지구를 지켜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인 이 부고니아를 관객분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설레이고 기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ENM에서 해외 사업 담당을 고경범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제작을 맡았고 저희가 한 7년 정도 이 작업 제작 과정에 거쳐서 오늘 처음으로 완전 처음은 아니고 거의 처음으로 아시아 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자리인데 너무 떨리고 어려운 티켓팅 뚫고 자리해주신 분들에 너무 보답할 수 있게 좋은 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화 내용 짚으니까요. 영화 어떻게들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장준환 감독님께서는 사실은 이 영화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네, 감독님 머릿속에서 순수하게 창조된 영화였고 그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서도 제 기억에 올드보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 영화 같은데요. 보신 소감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속상한 말이지만 감개무량한 것 같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힘들게 막 만들었던 이 이야기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 저 먼 땅에서 저렇게 멋진 배우들과 감독님에 의해서 재탄생됐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이제 좀 어떤 떨림과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장면 한 장면 정말 묘한 감정을 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뭔가 그 외계인들한테 DNA 조작을 받고 다시 태어난 지구를 지켜라를 본 듯한 같은 DNA인데 뭔가 조작되고 변형된 굉장한 변종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멋있었어요.
한 22년 전 영화니까요. 진짜 오래 전 영화인데 그 보면서도 느꼈지만 되게 지금 봐도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동시대성이 되게 있는 그런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이재용 배우님은 몇 주 전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화를 되게 인생의 영화처럼 한편 뽑으셔가지고 토크도 하셨는데요. 지브리 지표라가 왜 그렇게 좋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나신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에 극장에서 상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극장에서도 영화들을 보면서 배우 혹은 창작자로서의 어떤 꿈을 많이 키웠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작품들을 보는 와중에 저에게 지구를 지켜라는 작품은 가히 충격에 충격을 남겨서 그게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으로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보신 관객분들 그리고 비평가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회자되는 작품으로서 이렇게 남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뭔가 설레었었어요. 근데 그게 놀랍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역시 헐리우드도 볼 줄 아는구나. 이 작품에 대해서 얼만큼 대단하고 그리고 굉장한지를.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감독님과 그 캐스트들의 소식을 또 들으면서 더욱더 이거 엄청난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봉을 저는 한국에서 11월에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먼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분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원작이 주는 힘이 컸는데 그 큰 커다란 힘을 이 부고니아가 잘 계승해서 또 좋은 작품으로 관객분들을 만나겠구나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는 이렇게 박수를 계속 쳐주시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니까 중요할 때, 필요할 때 많이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사모님은 베니스 다녀오셨잖아요. 베니스 이제 경쟁 부분에 나왔던 영화인데 반응이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니스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두 작품을 들고 갔는데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 없다와 이 작품을 들고 갔는데 어떻게 정말 감사하게도 두 작품이 가장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유력한 수상 후보로 계속 손꼽혔었습니다. 그래서 평점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매체들 관련자분들이 이 두 작품은 꼭 수상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었고, 너무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굉장히 이 작품을 널리 알리는데 큰 어떤 계기가 됐고,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여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20년이 넘은 영화가 리메이크 됐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상황 혹은 우리의 상황과 빗댈 수도 있고, 심지어 되게 정치사회적으로 은유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데 되게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이 영화를 리메이크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리메이크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사모님께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영화를 처음 저도 봤을 때, 그때는 제가 영화 평론을 쓰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와 아이러니로 가득한 영화를 관객들이 왜 많이 보지 못했을까? 이런 거를 더 알리는데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할까? 이런 우려감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다시 영화 만드는 사람이 돼서 어느 순간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저희 CJ가 그걸 만든 작품 중에 그 어떤 그 리메이크작을 어떤 게 더 적절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작품이 이제 지금 시대의 작품을 선보이면 그것도 전 세계 관객들 대상으로 선보이면 뭔가 그 어떤 유효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가 그 할리우드에서는 조금 그 지형의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24의 유전이라는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엣지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 작게 시작해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하는 어떤 진검승부로 뭔가 직접 아이디어 자체를 승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어서 이 작품도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리메이크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 벌써 18년에 시작이 됐고 그에 굉장히 좀 운이 좋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어떤 힘이라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작가, 감독들에게 이제 다가갔을 때 모두 다 흔쾌히 이 작품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유전의 아리 에스터 감독이 어느 날 미국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게 돼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저희랑 같이 이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래서 흔쾌히 참여를 했고 그 뒤에 잘 아시는 석세션이라는 TV 시리즈를 썼던 작가 윌 트레이시 작가가 이 작품을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썼고 그 이후에 석세션이 또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이 작품이 더 이제 또 할리우드에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할리우드 내에서는 21년 정도부터 굉장히 핫한 시나리오로 소문이 나면서 유명한 A급 배우들한테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 좀 신기한 경험들을 계속 그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처음에 작은 독립 영화로 시작했다가 이런 큰 중급 이상의 영화로 완성이 되게 됐고요. 이게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계속 뭔가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만든 이야기의 힘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150만 정도가 손익급 분기였는데 관객은 한 70만 정도 들었다고 제가 좀 찾아보고 왔고요. 네, 네. 잘못 알고 계신데 그래요? 공을 하나 빼셔야 됩니다. 그래요? 7만입니다. 7만인가요? 70만이 아니라? 그래요? 정확히는 6만 몇천 명인데 그렇군요. 반올림해서 7만. 저는 그 7만까지 중에 한 분이세요 여기. 저도 알고 계십니다. 저도 네. 그렇군요. 진짜 굉장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를 본 분들은 아무도 그 영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제 기억에도 너무 강렬해서 그 에너지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 많은 평론가들도 그때 되게 그렇게 극찬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만 관객분들이 극장에 안 오셨던 거죠. 네. 그런데 감독님 처음에 이거 리메이크 제안 좀 받으셨는데 건강 문제도 좀 있으셔서 함께하지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이거 다시 만들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나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연출까지 할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분이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소화해서 다시 세상에 내놓으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강렬한 개성을 갖고 있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이 맡게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저는 너무 굉장히 흥분되고 흥미롭고 빨리 영화를 보고 싶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캐스팅 소식이나 엠마 스톤 배우도 너무 멋지지만 또 제시 플레멘스 배우라는 배우도 저는 너무 영화마다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줘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또 그 배우가
말하자면 병구력을 맡게 됐다고 그랬을 때 정말 더 더블로 흥분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의 설정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잖아요. 원작하고 강 사장의 역할이 여성 CEO로 바뀌어 있다거나 이야기의 설정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건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혹시 리메이크 제안 받으셨을 때 그런 설정을 바꿔보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한동안 윌 트레이시 그 작가랑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설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윌 트레이시 작가님이랑 얘기했었죠. 그건 이제 굉장히 좀 사실 부담스럽고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성을 이렇게 지하실에 감금하고 이게 그럴 수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와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겠다. 강 사장님도 대단했지만 강 사장은 뛰어넘는 마치 예를 들면은 그 블랙 프루프라는 영화가 그거야지 한국 영화. 그 타란티노 감독님 영화 중에 그 블랙 프루프의 거기 그 마지막 장면에 막 박수를 치게 되잖아요. 그런 강렬한 순간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윌트레이시 작가님이 그렇게 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월시 원작에도 월시 지구를 지켜라 했죠. 계기월식. 예, 계기월식. 월식으로 이제 시간의 어떤 타임라인이 정해주는 마감이랄까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목표를. 그런 설정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그리고 이건 또 그대로 또 반영이 됐는데 리메이크에도. 네. 지금 저는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그런 설정이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였는데 부고니아에서 이제 굉장히 좀 너무 재밌게 그거를 말할까 재해석 변형해가지고 저는 이게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인터넷에. 네. 그런 사회적 현상들을 또 시각적으로 그렇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그냥 처음 시작은 이제 어떤 타임라인을 딱 정해놓으면은 어떤 긴장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 또 병구의 엉뚱한 상상, 엉뚱한 강박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캐릭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처음에 상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재훈 배우님은 사실은 매니지먼트도 하시고 몇 년 전에 단편 영화 연출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되게 다양한 영화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또 극장을 소개하는 일도 하시고 되게 영화도 엄청 많이 보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 이제 만약에 배우님께 이 영화 리메이크 해보자 예를 들어 이현 배우님께서 제작도 하고 투자도 해가지고 CJ에서 같이 해볼래?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짜 해볼 생각이 있으셨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일단 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네. 근데 그 원작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또 리메이크를 한다라는 제안 이런 거를 받을 때 일단은 두려움이 많이 앞섰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원작에 좋은 어떤 아이디어, 아쉬움을 좀 더 재밌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또 리메이크의 또
뭐 의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지구를 지켜라가 가지고 있는 원작의 힘과 뭐 메시지,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손쉽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배우로서 만약에 뭐 참여할 어떤 의지가 있느냐 하면은 또 신하균 선배님이 또 그 경구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건 역시도 쉽지 않겠다. 차라리 네 황정민 선배님이 맡으셨던 그 역할 이번에는 동생 역할 그거를 좀 저의 입장에 있어서 배우로서 좀 도전하고 재밌게 좀 즐겨볼 수 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지금 해봅니다. 감독님 어떠세요?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당연히 병구라고 생각했는데 재미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황정민 선배님이 거기서 그거를 더 뛰어넘는 그리고 비교당할 거잖아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신하균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병구를 원래는 재미없었죠. 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었네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질문 드렸고요. 네. 그 이제 감독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요르고스 랑티모스 감독님이 그 감독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독투스부터 송곳니부터 쭉 랑티모스 감독님 영화를 따라 보고 있었거든요. 되게 절묘한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헐리우드에서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지만 영화적으로는 아주 대중적인 상업영화 감독이라고 또 보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모님께서는 처음에 그 감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로스 란티모스 감독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랄까? 이런 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나리오가 나온 다음에 할리우드에서 좀 운 좋게 좋은 소문이 이제 돌면서 여러 그 배우들과 이제 감독들, 뭐 에이전트들이 관심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그 어떤 제일 아이디어한 감독이 누굴까를 두고 고민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정말 좀 기적 같은 그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으로는 그 이 원작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창의적이고 뭐 이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뭔가 그 어설프게 반복하거나 또는 뭐 이 힘을 약화시킨 채로 그동안 이제 한국 영화 리메이크가 실패했던 원인들이기도 한데 그런 반면 교사들을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을 좀 완전히 다른 원래 아이디어를 보존하면서 완전히 다른 그 살결을 여기에 씌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이제 고민하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롤보스 감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나온 영화가 원작은 굉장히 이 거대한 우주에 관한 아이러니를 굉장히 또 사소한 뭐 때밀리스건, 물파스 이런 아이템으로 그 그린 굉장히 좀 아이러니가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얘기였다면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어둡고 무거운 톤으로 좀 다른 완전히 좀 다른 살결을 가진 작품이 다행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좀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좀 다행히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 요르고스 감독님께서는 처음에 연락 받고 아주 흔쾌히 하셨나요? 아니면 고민도 좀 하셨나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감독님한테 가면서 조금 달라지기도 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네, 그 사실은 고민을 거의 안 하시고 정말 이 시나리오를 보시자마자 그 바로 이거 하고 싶다라고 거의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오케이를 주셨고요. 근데 좀 문제는 감독님이 그 당시에 이 작품들이 뒤에 두 작품이 밀려있던 시기였는데 보통 이제 이러면은 보통 다른 감독님께 가거나 또는 그럼 그냥 사양하거나 이러는데 이 작품을 꼭 하고 싶어서 뒤에 Poor Things랑 Kind of Kindness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어떻게든 좀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희도 기다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그 훌륭한 결과물이 나와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 공개되고 또 한국에 공개되고 나서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이재호 배우님께 이제 배우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네. 이 엠마 스톤과 제시 플레먼스의 아주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그 베니스에서도 공개되고 나서 이 두 배우에 대한 평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이 두 배우의 연기, 이 영화 보시면서 또 어떤 걸 느끼셨고, 그리고 또 뭔가 특별하게 이 장면 대단하다, 연기적으로 이런 장면 있으셨을까요? 이런 걸 좀 묶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 영화가 시작하는 오프닝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그 오프닝이 뭔가 인물에 대한 어떤 소개나 이런 상황 설명이 없이 누군가를 납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납치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또 오프닝 타이틀 뜨면서 되게 또 유쾌한 영화인가? 라는 또 상상을 하면서 또 영화를 봤었는데 부고니아는 과연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딱 보게 되었는데, 그 엠마 스톤이 또 나오는 어떤 그런 캐릭터 소개 그 과정에서 바이오 회사 CEO고 막 철저히 자기의 어떤 삶의 루틴을 좀 지키면서 막 주짓수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또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기 요즘 이야기하는 그 워라벨,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라. 네. 그러는 모습의 그 연기가 낯설지가 않았어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매니지먼트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쉴 때는 무조건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할 거는 또 했으면 좋겠고, 그걸 보는데 어떻게 엠마 스톤이 제가 미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약간의 찔림과 반성을 좀 느끼면서 보는데, 와, 납치됐을 때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강렬한 또 인상을 주는 그 연기의 그 과정이 계속해서 그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 또 충격적이었었던 게 이제 납치되고 나서 교신하는 것 때문에, 외계인과 교신하는 것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그게 솔직히 또 그렇게 엄청나게 긴 머리를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너무나 그냥 시크하게 그 차 안에서 그 바리깡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네, 머리 미는 걸로 그냥 하는데 저거는 그냥 배우님이 그냥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 용기와 힘이 그 가만히 그냥 누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를 진짜 끝까지 긴장을 놓치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수많은 자신이 이 납치된 상황에 있어서 그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협상의 그 말들이 정말 그 향연이 저도 약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당당하고 멋지고 이래서 엠마 스톤이구나 라는 인상을 끝까지 영화 보는 내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시 플레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그 배우분을 인지를 했었고, 되게 서늘하면서도 되게 나긋나긋한 표정과 말투의 연기 스타일이 주연 배우들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정말 헐리우드에서 너무나 수많은 좋은 작품들의 이렇게 조연 캐릭터들, 그리고 속속들이 정말 반짝이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또 카이즈 오브 카이니스에도 또 나오시고 이렇게 또 계속 또 주연의 모습으로서 또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그 캐릭터들에 대한 표현이 다채롭고 입체적이다 보니까 항상 볼 때마다 놀라운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병구의 캐릭터를 이제 테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받아서 연기를 하는데 원작을 받겠다
그거를 보고 나서 나는 어떻게 그 캐릭터를 승화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되게 느끼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연구하고 연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저에게 있어서는 또 엄청난 인상의 연기를 보여주셔서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작을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 영화 못지않은 미친 배우 둘이 나옵니다. 네, 아니요. 거기 있는 배우들 제가 볼 때 다 현장에서 정신을 놓고 연기를 했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약간 미친 에너지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한국 영화에서 그런 배우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거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 보면서 원작을 봤으니까 도대체 두 배우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낼까 궁금했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정말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더 특별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엠마 스톤과 지시 클레머스 연기를 보면서 아까 이제 성별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작가님이랑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기대했던 그 효과가 엠마 스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진짜 짜릿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어떻게 저렇게 강렬한 존재감을 그렇게 뿜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고 제시 플레먼스의 가녀리면서도 좀 사실 여러 가지 병구랑 비슷한 듯하면서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 그런 섬세한 감정들을 굉장히 좀 잘 안에 집어넣고 뭉쳐서 이렇게 조금씩 써가면서 연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또 한 번 또 이 두 배우의 케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연출자로서 리메이크작을 두 번이나 보셨을 때 가장 재밌게 가장 인상적으로 본 저걸 저렇게 연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감독으로서가 좀 그런 장면이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에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아까 말을 해버렸네. 아까 월식 이제 지구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지구를 찍은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약간 평평하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기울어가면서 나중에 월식이 다가올 때는 이제 진짜 거의 평평하게 딱 보이게 그렇게 연출한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지니어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배우들 다 굉장히 한순간도 이렇게 이렇게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아까 이재훈 배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만식하고 좀 다른 게 회사에서 지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 파워로 얼마나 욕망에 찌들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그렇게 지켜나가려는 무서운 인간의 욕망 같은 걸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너무 잘 표현해줘서 거기서 캐릭터가 딱 구축이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엠마 스톤의 캐릭터도 더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지 않았나. 굉장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후에 그거랑은 또 다른 굉장히 싸늘한 그런 멋진 CEO 멋지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강렬한 CEO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벌 있잖아요. 사실 부고니아도 뭐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소의 사체에서 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신념 이런 걸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감독님 원작에도 벌을 키우고 또 경우가 그 원작에서의 벌의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요? 벌을 이제 그 설정상은 이제 병부가 생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봉도 하고 저기 마네킹도 만들고 뭐 작게 농사도 짓고 뭐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하게 됐지만 사실은 이제 원작에 있는 그 추영사가 이제 이렇게 살해되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런 장면들을 좀 넣고 싶은 그 시각적인 어떤 시청각적인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좀 디자인해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더 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히치콕 감독님의 새를 좀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벌들이 이렇게 그런데 총으로 쏘면은 두 마리가 죽고 두 마리가 상처받고 쓰러지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원작에서는 물파스가 나오고 지금 부고니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머리도 밀고 그리고 어떤 외계인으로서의 어떤 힘을 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크림을 막 온몸에 덕지덕지 또 바르잖아요. 그 원작에서는 그게 물파스인데 그거는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 주변 사람들은 지브리스카를 물파스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물파스 냄새를 굉장히 자주 맡게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물파스를 굉장히 애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에 이렇게 물파스를 많이 쓰셨고 그 물파스 냄새가 이제 같이 지내면서 계속 나니까 그게 아마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 화학작용으로 이렇게 침투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그렇게 쓰게 된 것 같고 거기 그 물파스가 어떻게 외계인에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말레이산 클로로페니라민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그거를 이제 딱 그 대사를 써놓고 네. 그거를 실제 물파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그래.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성모님께서는 그 원작이 있는데 그런 작용을 하는 물파스가 그 미국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약간 생소한 그런 거였을까요? 네, 안 그래도 사실 그 부분이 처음에 이 작품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물파스에서 갖고 있는 이 냄새와 그 촉감과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는 또 흔히 있지 않다 보니까 또 그대로 쓰기도 어렵고 이 원작에 기반한 생각을 또 그대로 쓰기도 어렵고 그걸 대체하거나 또는 그거 이상으로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좀 큰 과제 중에 하나였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작업을 원작이 워낙 훌륭하다고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항 스타일인데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미국 사람들이 좀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로컬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배우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실제로 카인드 오브 카인디스에 나왔던 두 주연이 사실은 다시 나온 셈인데 혹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이제
그 시나리오가 할리우드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배우분들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요. 이 아까 여성 캐릭터, 그 여성 이 지금 미셸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이 강렬한 매력 때문에 굉장히 여배우들이 탐을 냈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걸 뭔가 연기하고 싶어서 굉장히 뭐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분들이 다 이 역할을 연기하고 싶어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을 저희가 어택치하면 왠지 그 일타쌍피로 그 에마 스톤까지 같이 캐스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대신 충분히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기대를 안고 사실 요르고스 감독님을 이제 그 어택치한 것도 역시 있는데, 다행히 그 시나리오대로 엠마 스톤도 흔쾌히 이 작품 보자마자 그 뒤에 사실은 엠마 스톤은 봤지만 보고 그 큰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서 머리도 깎고 사실은 이 몸을 던져서 연기를 소화해 주셨고, 굉장히 그 저희로서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순탄하게 그 모든 과정들이 뭐 시나리오 작가 선정부터 왔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이 그 여배우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모든 건 이야기의 힘입니다. 네, 그럼요. 정말 원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아야 돼서 그 음악 이야기하고 뭐 촬영 이야기, 음악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음악이 되게 한몫을 하잖아요. 저도 이게 되게 음악을 활용되는 거 보고, 이 영화는 이 사이즈의 아이맥스에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체험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감독님이나 배우님은 어떻게 이 음악 활용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렇게 음악이 독특하면서 그런 개성 있으면서도 영화에 도움이 되는 정말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음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스코어들이고 그 악기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촬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서정적으로 찍혔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음악이 주는 어떤 그 요소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치가 돼서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위얼드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듣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감독님도 이런 느낀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음악 작업을 요르고스 감독이 특이하게 영화를 보통 이제 보여주고 이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작해라 이렇게 보통 이 작업이 이렇게 되는데, 일부러 영화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런 컨셉 큰 컨셉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 정도만 말로 절대 일부러 안 보여주고 그만 설명하고 음악을 그냥 작곡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영상이랑 충돌을 시킨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좀 특이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영상이랑 묘하게 충돌하면서 영상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고 그렇게 좀 만들어졌던 거, 그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약간 시퀀스를 구분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한 또 관객들은 타격감을 느끼게 되고, 제가 이거 자료 찾아봤더니 저스킨 펜릭스라고 하는 음악가인데 영국 출신의 되게 실험 음악을 하는 분이라고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과 긴장감을 증폭시켜달라는 요청만 갖고 영화 안 본 채로 음악을 만드셨고, 감독님이 그 음악을 영화와 합치신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실 텐데 손 들어주시면 세 분 여기 영화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괜찮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원작을 볼 때 그 오버 더 레인보우 음악을 정말 인상 깊게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트랜스픽션 부르신 것도 그렇고 뒤에 이제 버스에서 한 번 더 브레이크된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원작에서 그 음악을 고르실 때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직접 고르신 건지 그리고 또 이 부고니아에서도 중간중간 되게 그런 분위기 신나는 음악들이 전기 공연할 때도 삽입되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감독님의 영향이 있으셨던 건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지구를 지켜라에서 오버 더 레인보우를 썼던 거는 뭐 영화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부의 그 죽은 여자친구와 둘이 그 여자친구가 병부한테 세상에 이런 가사를 가진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 한번 들어봐와. 그래서 병부가 그걸 듣고 무지개 너머에 어딘가에 나만의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는 가사잖아요. 그게 이제 병부한테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부의 주제곡처럼 이렇게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서정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왕에 저작권 사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또 이 부고니아에서 나왔던 새롭게 선택된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죠?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질문, 네.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훈 배우님은 되게 잘생기시고 머리도 작고 무엇보다도 되게 이재훈이 아니라 숫자 이재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바쁘게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외계인이 아닐까 의심한 적도 가끔 있었는데 혹시 누군가가 배우님을 외계인으로 의심해서 납치를 한다면 어떻게 모면을 하실 건지 외계인이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강사장면 어떻습니까? 강사장면 맡아보시는 거. 외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외계인이다. 네. 뭐 머리 밀었을 때는 일단 비주얼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묶여서 아무튼 헐벗겨져서 계속 또 이렇게 방해하는 입장에 있어서 네, 굉장히 좀 답답해하겠지만 그리고 배우분들이 또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납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납치하는 쪽을 하는 게 더 뭔가 역동적이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외계인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는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제가 이 영화도 그렇고 지구를 지켜라를 최근에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 전에는 뭐 UFO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미국에서 뭐 UAF? 최근 영상 보셨죠? 네네. 미사일이 이렇게 미확인 비행 물체에 날아와서 이렇게 부딪혔는데 미사일이 터지지 않고 튕겨 나갔는데 그 UFO에서 파편이 3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동을 해서 가는 그 모습이 정말 뭐 그냥 그 본대로 그냥 팩트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놀라우면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느낀 부분이 인생이 진짜 한 번에 이렇게 종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꿈을 쫓는 인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오늘 인생이 종료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박수 이제 마지막이라. 사실 원작도 그렇고 부분이라도 그렇고 음모론적 상상력에다가 순수한 광기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인간과 외계인의 어떤 차이, 구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하나에 뭉뚱그려져가지고 아주 특별한 원작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리메이크 된 걸 보니까 너무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 영화가 곧 개봉하는데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 한국영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CJ가 제작한 영화 잘 돼서 또 한국 극장에 관객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경명 사모님께서는 CJ ENM 뭐 글로벌 리메이크와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 계획 있으신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셔도 좋고, 마무리 인사와 함께 그런 계획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시에 또 그 한국 영화인들과 한국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이만큼 더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적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지금 국경이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에 좀 더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더 널리 발휘될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이 작품을 포함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 작품과 같이 그런 어떤 한국 장준호 감독님처럼 좋은 창작자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널리 할리우드를 포함해서 여러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작품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보고니아 같은 작품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흔히 죄송합니다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저주를 사실 풀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개봉이 되고 그 저주를 풀 수 있게 좀 관객분들이 좋은 입소문 내주시고, 스포일러만 제외하고 입소문 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소문 통해서 점점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과 제가 이 영화를 본 어떤 인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뭐 보셨지만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주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화를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부산국제영화제에 오셨는데, 앞으로도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또 영화를 보는 건데,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11월에 이 부고니아가 개봉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 부고니아를 통해서 지구를 지켜라를 다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꺼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공을 네, 감독님 마지막. 네.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번 지구를 부고니아 통해서 이재훈 배우님이 이렇게 지구를 지켜라를 좋아하시는 팬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저는 커다란 소득이고, 이렇게 멋진 배우가 이렇게 제 작품을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해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다시 재탄생해서 이런 관객분들과 또 부산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날 수 있었던 이 자리도 아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부산영화제 충분히 즐기고 재밌게 즐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